청년 내일저축계좌는 뭐냐면 저소득층 청년을 좀 지원하는 계좌입니다. 네. 예전에 매달요? 내일체험 공제 같은 거. 디딤 씨앗 통장은 뭐냐면 보육원에서 자란 아동들이나 아니면 뭐 차상위 계층이나 조금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위한 통장입니다. 얘는 만기가 18살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누군가 대상이 되는 아동이 이걸 가입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따블로 줘요. 최대 10만 원까지만 따블로 줘요. 네. 한은에서 네. 이 정책 대출 있죠. 이런 거에 대한 규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단기간에는 약발이 먹힐 수도 있겠지만 서울에서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를 곳 어디예요? 그럼 나라가 찝어줬죠,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네. 정말 이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 한은에서도 이렇게 경고 나오고 하면 집값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신호잖아요, 계속. 네, 이번 시간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한 주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주머니를 잘 단속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컨텐츠를 모아오신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김현우의 돈 단속,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와, 지금 진짜 돈 단속 유튜브 모두 코너 중에 제일 노잼. 와, 에이, 그게 딱 보였어요. 네, 하필이면 딱 그때 올리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네. 유잼인데. 네. 자, 이거 노잼일 수 있지만 오늘은 유잼을 좀 만들어 갑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청년들 네. 돈을 많이 좀 지켜줄 만한 좋은 소식이 있군요. 네, 좋은 소식 같은데 제가 이게 왜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제 오늘 기사에 뭐 이거 여기에 심지어 이렇게 해라라고 막 이렇게 띄우는 기사도 있고 한데 저는 이거를 고른 이유가 이런 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온 네. 소식이거든요. 뭐예요? 뭐냐 하면 네. 청년 내일 저축이라는 것하고 이 통장하고 디딤 씨앗 통장이라는 게 만기가 되면 그 만기금 있잖아요. 우리 적금 만기 되면 받는 돈. 그 만기금을 청약 통장에 일시금으로 납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르면 7월부터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제 국토부가 보도 자료를 내고 국토부? 예. 예. 이 청약 통장의 혜택이 조금 늘어나는 거니까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 기능이 늘어나는 거니까. 청약이라서. 네, 청약 통장의 기능이 늘어나는 거라 음.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나온 돈을 여기다가 넣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지금 홍보를 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가 그럼 뭐냐? 우리가 그 청년 도약계좌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만기금 넣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우리 군인들이 하는 청년 장병 내일적금 이거 군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군인 통장 이런 거 만기금도 청약 통장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뭐냐면 저소득층 청년을 좀 지원하는 계좌입니다. 네. 이게 이자가 높고 이런 게 아니라 3년 동안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이 정부에서 소득에 따라서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매칭을 해줘요. 예전에 매달요? 내일체험 공제 같은 거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엔 10만 원 받고 어떤 경우에 30만 원 받냐? 이제 뭐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30만 원 지원해주고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주는데 이게 소득 나이하고 소득 요건을 봅니다. 네. 일단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네. 청년이죠. 그런데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일 경우에는 조금 여유 있게 봐요. 청년의 나이를 만 네. 39세 이하 요 분들까지 대상이 되고 네. 소득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소득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네. 소득이 월 50만 원은 넘고 250만 원 이하여야 된다. 본인 소득은 그렇고 만약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네. 그 가구 소득도 봐요. 부모님이 또 돈을 잘 버시면 안 됩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00% 이하여야 되는데 기준 중위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올해 약 393만 원, 3인 가구는 약 502만 원. 4인 가구는 한 609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이 이하로 돈을 버시게 되면 청년 내일저축계좌라는 걸 가입할 수 있고 그래서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이나 30만 원을 얹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통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청년 이건 이제 가입에 당연히 저 조건이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자격이 있고 이 자격 되는 사람들만 할 통장 수가 있는 거죠. 개설하면 내가 10만 원 넣으면 나라에서 10만 원 더 주거나 혹은 뭐 많게는 30만 30만 원까지 원 더 준다. 얹어주죠. 그래서 이게 차상위 이하 계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이 네. 이제 매칭금 포함해가지고 본인 저축금이 360만 원일 때 10만 원씩 3년 동안 넣으면 360이잖아요. 그럼 네. 받아갈 수 있는 게 1,440만 원. 360만 원 넣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이자도 있어요. 근데 이자가 워낙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일단 1,440만 원 플러스 이자 이렇게 받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360 넣어도 총 받아갈 수 있는 게
720만 원. 뭐 더블로 받아가는 더블은 거죠. 주네. 네, 더블로.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지.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상위 계층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돈이 아까 돈을 벌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50만 원 이상씩은 최소한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근로 의욕도 고취를 시키고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난 그냥 수급자 할래 평생 일 안 하고 그런 마음을 먹지 않게 하도록 거기서 뭔가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그러니까 최대 통장. 360만 원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근데 매칭금이 늘어나진 않죠. 네, 매칭금이 늘어나진 않는다. 1,000만 원 넣는다고 해서 뭐 이게 2,000 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360 넣으면 720 주거나 혹은 이제 360 넣으면 좀 어려운 분들 가는 같은 경우는 1,440을 그렇죠. 주거나 뭐 이자까지 포함하면 1,500만 원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통장이 일단 청년 내일저축계좌라는 거고 디딤 씨앗 통장은 뭐냐면 요건 이제 많이들 좀 디딤 씨앗이요? 예, 디딤 씨앗. 뭔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씨 뿌려서 싹 나면 그걸 디디고 성공해라 이런 일어나라. 거예요? 예. 싹을 디디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럼 뭘 싹을 디뎌요? 밟아버리란 아, 얘기예요 지금? 디딤 씨앗 그리고 말을 어쨌든 좋은 말 두 개 붙인 거예요. 네. 그래요. 예. 디딤과 이게 씨앗. 뭔데 그래서 네.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 보육원에서 자란 아동들이나 아니면 뭐 차상위 계층이나 조금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위한 통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년 이 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3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만기가 18살까지예요. 18살이 돼야 만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누군가 대상이 되는 아동이 이걸 가입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더블로 줘요. 10만 원을 저축하면 20은 아닙니다. 최대 10만 원까지만 더블로 줘요. 네. 그런데 뭐가 좋냐? 얘는 그 후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디딤 씨앗 통장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네. 뭐 정기 결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시금으로 후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럼 그 돈이 이 아동의 통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좋네요. 계좌만 만들어 놓고 납입을 못하는 어려운 아동들이 있어요. 예, 예. 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선택을 해서 나 누구 한 명한테 그냥 아무개한테 한 명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못 넣고 있는 아이들한테 분산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10만 원 한 달에 후원을 하겠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알아서 착착착착 나눠가지고 저축 못 하고 있는 애는 통장만 만들어 있고 여기에 내 돈을 안 넣으니까 정부 지원금도 못 받잖아요. 더블이 되는 거. 1+2가 되는데 이 2도 못 받으니까 여기에 내가 10,000원을 넣어주게 되면 정부에서 2만 원 이렇게 얹어가지고 3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니 요거는 기부금 세액공제도 되고 그러니까 혹시나 좋은 일 하고 싶다 좋은 취지로 그러면은 여기를 통해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딤 씨앗 통장 검색하시면은 간단하게 후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8세가 되게 되면 다만 얘가 이제 쓸 수 있는 용도가 제한이 됩니다. 18살에는 쓸 수는 있는데 학자금 아니면 뭐 창업자금 그리고 혹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직업훈련 비용 뭐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혹은 월세 이런 것들 계약서 갖고 오면 그거 납입하기 위한 목적 아니면 결혼 비용 뭐 아프면은 뭐 병원비도 가능하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임의로 내가 이 돈 빼가지고 뭐 근사한 차를 한 대 사겠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24살이 되면 그건 그냥 마음대로 꺼내갈 수 있어요. 그런데 18살에 자립을 하게 됐을 때 이 친구들을 돕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코인 사고 이런 거 안 되고. 에이,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기가 된 돈을 청년 드림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거에 넣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게 예. 지금 요번에 나온 거예요. 보도 자료예요. 그런데 청약 통장은 주 목적이 청약이잖아요. 아파트 네. 청약. 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돈을 인출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청약 통장에 돈을 한번 넣으면 청약에 당첨돼가지고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까 얘는 죽은 통장이니까 깨서 쓰거나 아니면 나는 청약을 기대하고 오랫동안 납입을 했지만 돈이 필요해가지고 깨서 쓰거나 아니면 진짜 깨기 아까우면 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거를 납입하라는 이유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금리가 높아요. 일반 우리 청약통장보다는 이건 청년들만 그리고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1.4%포인트 높은 이율을 줍니다. 그래서 연 최대 4.5%고 비과세 혜택을 줘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우와. 높긴 하죠. 비과세죠. 그러니까 이 통장에 넣어라. 다른 데 굴리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거면 저는 ISA나 이런 거 만들어서 굴리지. 거기 비과세 통장이기도 하고 여러 금융상품 선택할 수 있고 이거 소득공제까지 된다고 얘기하지만 소득공제는 최대 연간 300만 원까지 40% 납입금액의 40% 300만 원까지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막 2천만 원 막 이렇게 넣어봐야 의미가 이게 어쨌든 돈이 묶이는 게 묶여요. 제일 큰 적이. 근데 앞서 말씀드린 청년 내일저축계좌라든가 디딤 씨앗 통장의 취지는 이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처음 할 때 네네네. 그
발판이 되기 위해서 그때 요긴하게 쓰일 자금인데 이걸 넣어놓고 묶어라. 저는 이게 실효성이 좀 없을 것 같다. 이 친구들한테는 되게 위험한 힘든 일일 것 예, 같다. 어려운 일일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취지는 좋을 수 있으나 예, 근데 그 취지도 네. 되게 불손해 보여요. 그래요? 아주 나쁜 취지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포장해놓고 왜 그럴까를 그냥 혼자 추측해봤어요. 나쁜 취지는 뭐예요? 청약 통장이 지금 사람들이 거의 안 들고 깨니까 예. 그 자금을 충당하려고 맞습니다. 이렇게 진짜? 몰아주게 하는 거 주택도시기금. 아니냐. 이 빵꾸가 막 나니까. 빵꾸가 날 거가 예. 우려되니까 이제 청약의 무용론 이런 것들 나오고 이 친구들을 지금 거기다 집어넣고 있다고요? 그런 아주 그렇진 않겠죠 설마? 네.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거기까지는 그래 그런 취지일 수 있어. 그런데 각종 언론에서 이거 마치 좋은 혜택처럼 만기 되면 이제 한꺼번에 다 넣자 막 이러면서 기사들이 나와서 이 친구들 뭐 이런 청년들이나 아동들이 위험한 게 뭐냐 주변에서 이런 걸 의논할 수 있는 어른들이 사실 그러게요. 없어요. 이걸 알고 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실제로? 저는 이 정책 수요자가 있기는 있지만 네. 실제 이걸 이용할 하는 사람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뭐 이런 기사들 보고 그럼 네 돈 만기된 거 여기다 넣으면 좋은 건가?라고 생각했다가 넣어버리면 안 아니면 좋을 이제 수 그럴 수 있으니. 있죠. 그 이런 기관 같은데 네. 있는 뭐 거기 이제 나름 뭐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육원 같은. 아. 그런 데서 야, 너네 이거 이번에 나갈 때 아마 돈 이렇게 들어올 텐데 이거 이런 통장에 넣어놓는 게 아마 니네들한테 좋을 거야. 나중에 집 사야지. 요런 거 한마디에 사실 그렇게 할 굉장히 수 많은 있죠. 네. 청소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또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 나오길래 좋다 그러니까 또 아이들한테 좋은 거 아하. 소개시켜 줄 수 있는데 저는 우리도 청약 통장에 갑자기 2천만 원 넣으세요. 그럼 왜? 그걸 넣으면은 청약이 당첨이 잘 되나? 근데 그거 전혀 상관없잖아요. 돈을 많이 넣는 거 하고는. 그렇지. 꾸준하게 오랫동안 넣는 게 중요한 그렇지. 건데 여기에 이 돈을 넣을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 이게 무슨 혜택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이자가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주긴 하지만 이 이자가 충분히 뭐 이 친구들에게 삶에 도움이 될 정도의 그런 이자는 다 아니잖아요. 아니죠. 연 4.5%라는 거 가지고 막 뭐 10년 넣었다고 해서 얘가 2배 3배 되는 거라면 겨우 뭐 물가 인상 정도 만한데. 지금 방어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 요건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겠다. 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마셔라 주변에. 처음에 약간 좀 지루할 뻔했는데 네. 마지막에 한번 살짝 또 있네요, 있기는. 예. 그런가요? 역시 김현우 소장님. 이런 문제점들 짚어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진짜 어른입니다, 당신이. 네. 우리 시대. 저 적절한 좌절을 겪은 어른. 적절한 좌절요? 그건 모르죠? 왜 와요? 우리만 아는 게 또 무슨 있어요. 또? 네, 적절한 좌절이라고 우리만 아는 게 또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뭐. 앞에. 근데 제가 적절한 좌절을 겪었나요? 네, 그래서 훌륭한 어른이 됐다. 좌절 네. 많이 겪었죠, 우리? 좌절 많이 했죠. 어떤 거가 기억나는 좌절이었을까요? 좌절? 근데 좌절까지 가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네, 사람이 맞아요, 있다니까 맞아요. 대수롭지 네. 않게. 이 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 같네요. 네. 맞습니다. 어떡하지? 오늘 자리 왜 이래요? 진짜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지는 게 김현우 소장님. 약간 어떤 스타일이면 맞는 줄 모르는 몰라. 스타일이에요.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네. 아니요 맞는 강도가 세지면 맞는 줄 아는데 네. 저의 기본 방침은 그겁니다. 2배로 돌려준다. 아. 은혜도 그래도 2배로, 복수도 복수도 반드시 2배로. 그렇게 복수한 적이 있어요? 예. 어떤 거예요?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아. 너무 큰 복수라. 아, 그래요? 진짜로? 네. 사인간의 그 복수를 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불법은 아닙니다. 복수 리벤지를 또 곱하기 2로 해 항상. 웬일? 곱하기 한 10은 했어요 그때. 오. 진짜? 상대도 혹시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인지를 모르는. 복수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지를 모르죠. 아우. 그래. 눈 그렇게 뜨지 마요. 아니 세상 그래. 그 나중에 네. 뭐 기회가 되면 사적인 자리에서 진짜. 이거 되게 흥미진진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들 재미가 빠져들어요. 막 당기네. 그러니까 네. 돈 얘기입니까? 여자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자는 그 뭐 부모님의 원한을 갚았습니까? 부모님의 그 정도의 사람들이 다 그것만 지금 궁금해. 그 카테고리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떤 쪽이다? 약간 그 카테고리 네. 사회생활 일과 관련된. 일과도 관련돼 있는데 그게 저의 뭐 경제적인 이득 이거가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부당한 뭔가가 있었고 예. 이거를 내가 그냥 참을 수 없다. 이거 예, 반드시 예. 돌려줘야 된다고 해서 난 예, 돌려줬고 10배로 돌려줬는데 받은 사람은 김현우로부터 온 돌멩이진 모르고 있고. 미사일인지 모르죠. 미사일. 이야. 이런 블러핑 처음 봅니다. 아니 근데 표정 너무 무서워. 의기양양한데 네. 사실 알고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상대는 복수해놓고 정말 복수를 했는지 모를 수도 있다. 타격감 1도 없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 혹시 확인했어요? 그럼요. 아 그래요? 예, 지근거리에서 지켜봤습니다. 아 너무 재밌겠다 이거. 음. 아 내가- 너무 궁금한데. 조만간 듣습니다. 네, 조만간 네. 사적인 자리가 있으면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죠? 그 사람이 혹할 만한 뭐 주식 정보 같은 거 일부러 흘려가지고. 그건 티가 나죠. 티 너 나한테 나죠. 왜 그랬어 하고 몇 살을 아, 잡았는데 알겠습니다. 아니면 광고처럼 보냈을 수도 있잖아요. 광가.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살펴보고요. 부동산 이야기는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네. 네. 미쳤잖아요 지금. 미쳤는데 오늘 또 속보가 나온 게 이제 수도권에서 그 LTV 70%로 뭐 규제를 한다. 저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이제 대출 규제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고 한은에서도 네. 심상치 않은 보고서가 나왔어요.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 해가지고 금융과 관련된 뭐 각종 내용들을 쭉 쓰는데 이 중에 이제 주택 정책 금융 현황과 네. 평가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나한테 혹시 2차 전지 이 사람이 추천했던가? 10배로 내가 받은 것 같긴 한데. 그때 저 발 밟은 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발을 밟고. 그래서 지금 수도권 집값이 난리인데 네.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일단 뭐 정부 대출 규제가 이제 슬슬 나오긴 하는데 그와는 별개로 한은에서 네. 이 정책 대출 있죠.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이런 거에 대한 규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나 이건 이제 정말 이 내용이랑 조금 관련해서 죄송하긴 한데 네네. 뭐 보금자리론 아까 뭐 디딤 어쩌고 네. 씨앗 어쩌고 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름 이름을 그냥 뭐 보금자리론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이름대로 쓰면 되지. 그러니까 딱 그 내용에 맞는 이름을 쓰면 되지. 어떻게든 이쁘게 포장하려고 무슨 법도 그렇고 가끔 보면 정책들 보면 정부 바뀔 때마다 뭘 포장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새희망홀씨 1, 2 무슨 뭐 새 희망. 아주 그냥 어. 저 아까 씨앗 밟았다고 완전 미친 사람 지금 이번엔 아니, 싹을 밟냐 이러고.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딱 대출을 받으러 갔어. 소득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세요? 그러면 알아서 요 대출 요 금리로 나갑니다. 요 한도로 이렇게 해주면 되지. 제가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 정책 대출 다른 것 대상인데 왜 이걸 찾아가지고 해야 되냐고. 아니, 난 요. 저의 문제는 네. 이런 이름이라도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름의 정체가 알 수 없는 정체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너무 이쁘게 포장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잖아요. 근데 네. 난 이게 우리 국민들 전체를 애 취급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경찰도 그렇고 소방관들도 전부 다 무슨 마스코트가 다 딱 한 18개월짜리 그 머리 크기랑 이 3등신 딱 그 모양으로 다 캐릭터들 만들어 놓잖아요. 네, 네. 그것도 다 사람들을 무슨 애 취급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무슨 막 이렇게 아기자기 뭐 꼭 이렇게 이런 걸로만 그냥 사람들을 무슨 저 어린이집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 주변을. 그게 도대체 선민 의식이 깔려 있나? 거기까지 볼 건 아닌가요? 거기까지는 아닌데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너무 그 아. 아이 취급하는 것 같다. 그 우리랑 일본이 유독 좀 그런 것 같고 일본보다 우리가 더 심한 것 같고. 부르는 말이 있는데 뭐죠? 국가가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는 듯한 아, 그런 그래요?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마더 네이션. 마더네이션 그럴 듯하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네. 이건 이제 개인적인 불만이긴 네. 합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그래서 지체된다 성장이 이런 불만은 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적절한 좌절을 겪게 만들라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 이름 너무 예쁘게 지으려고 아. 너무 그 꾸미지 말고 역시 마찬가지 이런 대출 이름도 네. 그냥 딱 있는 그 내용대로만 건조하게 건조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건조하게 초저리 대출 그다음엔 저리 대출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지. 네. 그렇게 하면 되죠. 아주 직관적이고 좋네요. 네. 네. 저소득층 대상 초저리 대출이라고 하든지 네. 뭐 이런 걸 하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대출 그러면 뭐가 더 한도가 낮고 뭐 까다롭고 이런 게 느낌 전혀 안 오잖아요. 아까 그것도 뭐 청년들 돈 더 주는 통장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34세 250만 원 이하 모여라 통장 이렇게 조건을 딱. 여튼 너무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뭐 이런 거 네, 미숫가루 365 뭐 이런 것처럼 네. 미숫가루 365을 먹어라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게 많다는 생각입니다만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정책 금융이 이 가계부채에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실제로 이 정책금융이 풀릴 때를 보면 우리가 대출 규제 꽉 조여놨을 때 실수요자들은 좀 풀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는데 방해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실수요자 중에 또 정책적으로 우대를 해줘야 될 네. 사람들, 신생아 뭐 이런 가구들을 조금 넓혀주다 보니까 소득 기준이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책 대출을 받기도 하더라. 그리고 정책 대출이 이렇게 풀리게 되면 네. 그때 전세 가격하고 집값도 상승을 하더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당연히 대출이라든 게 좀 쉬워지게 되면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 살려는 수요라든가 전세 들어가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럴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조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해서 나온 건데 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정책 대출이 DSR 규제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웃긴 얘기죠. 가계 대출을 규제하려는 목적 자체가 건전한 가계부채 관리라는 건데 소득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대출을 받아라. 그런데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이런 정책 대출은 DSR 포함을 안 시켜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단계적으로 갑자기 하게 되면 충격이 있을 거니까 뭐 수도권을 대상으로 뭐 차츰차츰 이런 식으로 DSR 규제도 늘려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또 일반 가구, 그러니까 저소득 가구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게 됐을 때는 뭐 금리라든가 한도에 좀 차등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뉘앙스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그 규제를 조금 더 쪼여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지금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에 좀 소비 쪽에서 영향을 좀 줍니까? 제가 지금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왜요? 정부에서 진짜 초강수 그 대출 규제를 지금 내놨네요 보니까. 지금?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가 됐는데 음. 28일부터 즉각 시행이라고 나왔는데. 28일? 네. 내일? 내일? 네, 근데 이거 지금 아마 이제 계획했던 분들은 모두 멘탈이 다 날라갔을 것 같다는 뭐라고 생각이 하는데? 드는데. 근데 뭐 이미 매매 계약 언제 체결한 사람은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되지 이게 않을까요? 대출 신청을 이미 하셨으면 뭐 오케이인데 지금 수도권의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네, 지금 떴어요. 맞아요. 아까 언뜻 이렇게 들었어요. 하면 집을 사기는 이제 거의 쉽지 않아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평균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 정도가 되는데 네. LTV 50을 잡으면 6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냥 단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6억이 있으면 12억짜리 집을 지금 살 수 있었는데 6억 원 제한이라고 하면 그 이상은 절대로 이제 더 비싼 집은 살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수요자들이 있는 시장이 완전히 딱 중단될 것 같이 보여요. 비율이 아니고 무조건 최대 한도 네, 한도를 절대 6억 한도가 원으로 있고. 제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을 50%로 감축한다고 목표치를 제한했다는 건 지금까지 이만큼 대출 풀어서 받아놓은 건데 더 이상은 대출을 사실상 안 해주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랑 마찬가지여가지고 뭐 쉽지는 않겠네요. 네. 그러니까 현금이 많은 사람들 사거나 아니면 갭 투자. 갭 투자로 가거나. 근데 이제 갭 투자도 점점 못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러니까 쉽지는 이제 못하게 않겠죠. 만들 거라는 예상이 딱 되니까 네. 빨리 해야겠죠. 저는 이런 심리가 되게 불안하거든요. 규제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즉각 시행이 되면 문제가 더 쪼일 수 있겠다라는 공포감이 확 들어요. 2020년 내일부터네. 네,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집값이 쭉 올랐는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이때는 집값을 올린 게 다주택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지금처럼 대출 규제 확 들어갔고요. 뭐 세금 규제, 뭐 2주택 취득세 빡빡빡 올렸거든요. 결국은 실수요자들이 다 뛰어들어가지고 집을 사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집값이 쫙 올라간 건데 그걸 이제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실수요자들이 왜 갑자기 집을 막 사기 시작을 했을까? 못 살 라는 것 건 같아서? 일단 당시에 패닉바잉이란 말이 계속 들었거든요. 어. 불안해요. 나 아직까지 집을 안 사는데 여지껏 안 산 이유가 금리가 너무 높아서 나 부담되는데 이런 수요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시장 지금 건설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사는 게 맞아? 그리고 공급이 좀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불안한 소식이 들리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들썩거리는 거 이미 예견돼 있었고 2년 전부터 2022년 금리 꽉 올라갈 때부터 금리 이렇게 올라가고 미분양 많아져서 건설 경기 안 좋아지면 건설사들 분양 안 합니다. 근데 실제로 착공 물량 40% 넘게 감소하고 인허가 물량 40% 이상 감소하고 2025년부터 공급 없을 겁니다. 그건 이미 예견된 일인데 이렇게 확 조이게 되면 사람들 불안한 심리가 저는 시장을 더 자극한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딱 드는 생각이 빨리 나가가지고 갭 투자라도 해야 되나? 지금 나가면 갭 투자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확실히 그 불을 끄려고 했던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원래 이제 정부에서 첫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었어요.
저도 그렇게 네, 왜냐하면 생각했었는데 부동산의 첫 대책이 이제 공급도 아닌 대출 규제부터 바로 나온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가 정책 자금으로 집값을 잡거나 하려고는 안 안 하겠다 하겠다. 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고 판단한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급한 불을 지금 끄지 않으면 안 네, 네. 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이게 단기간에는 약발이 먹힐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를 곳 어디예요? 그럼 나라가 찝어줬죠.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네. 정말 이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 하는에서도 이렇게 경고 나오고 하면 집값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신호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우린 올라갈 것 같아. 아닙니다. 안심하세요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마이크 잡고는 네.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꽉 잡아야 돼. 라는 정책을 잘고 이렇게 한꺼번에 내놓으면 네. 갑자기 내놓으면 근데 이제 그것 뭐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뭐 강남 3구, 용산, 마포 이런 데들이 막 미친 듯이 이제 갔던 거잖아요 최근에.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뭐 50억, 60억, 뭐 100억 내고 사는 건 오케이 그건 뭐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라가. 그러면 저기 올라가는 것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그냥 어깨 밀려갖고 두둥실 떠가던 뭐 동작이든 하여튼 그 옆에 있는 수많은 동네들이 지금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이제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막을 때는 지금 이 대출 규제 같은 거라도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아마 정부가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강남 3구 잡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6억에 그렇죠. 묻겠다는 거는 다른 그 인근 지역들도 미쳐 날뛰는 그 상황만큼은 좀 당장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규제책으로 뭔가를 하려는 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긴 왜냐면 합니다. 이 취지는 알고 이 의도는 알겠는데 걱정이 되는 건 이제 6억까지만 대출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이게 6억까지만 해주는 이유가 실수요자 보호죠. 뭐 그러니까 이유를 따로 고가 주택이 아니라 구입에 그렇죠. 관련 빼고 네네. 요 정도는 대략 대출을 뭐 중위 해줘야 가격 정도 될 그쵸, 테니까. 서울에 현실적으로 네. 실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집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키높이가 됩니다. 그 밑에 있던 7억짜리, 8억짜리 집들 6억까지 대출받아 살 수 있는 게 한 8억 5천 정도 되겠네요. 네. 그 그때까지 친구들이 좀 올라간다.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쭉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6억까지 대출받아서 살 수 있는 집이 고원전이니까. 다만 이 시그널이 아 지금 안 사면 이제 큰일이다라는 그 시그널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네. 앞으로 이제 부동산 조금 쉽지 않겠는데 요 시그널로 갈지는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에 딸려 나오는 게 공급이 딸려 나야 되는데 저도 최민경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대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공급도 나오겠죠. 나오겠죠. 예. 네. 그리고 나오겠지. 갭투자도 지금 제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갭 했습니다. 투자도요? 못하네요. 네. 아 나가서 갭 투자하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동산 관련 자 정리했고요. 네. 하여튼 요 소식은 저희가 아마 다음 주에도 좀 다룰 조금 수밖에 없을 정리해야 것 예, 같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